최선의 발열 체크도 했고 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문고 대표입니다. 유태훈입니다. 예, 톡토크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자가 얘기하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오신 분들은 질문을 하는 그런 그 뻔한 어떤 폼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작가하고 좀 더 빨리 많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여기 참여하는 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여쭈면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깃들다라는 책을 낸 지가 7월달이었죠. 네. 네.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잘 나지가 않았습니다. 날짜를 잡는데 애를 먹었는데 또 날짜를 잡고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또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는데 어쨌든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성희 작가의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책 기세 보면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소개 마시고 네. 자기 소개를 자기가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깃든다. 작가 조송입니다. 저는 진주 사람입니다. 안 켜졌죠? 예. 켜졌습니다. 아, 예, 켰습니다. 예, 저는 진주 사람입니다. 3살 때 태어나기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진주로 와서 결혼하기까지 그 24년간을 진주에서 살았어요. 제 모든 기억은 진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책 북 콘서트를 진주에서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떨리는지 다른 데서 할 때하고는 사뭇 다른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제 동생들 같고 친구들 같고 또 제 올케 같고 하여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한번 넘겨볼게요.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당신에게 여행은 무엇입니까? 송이의 여행. 뒷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 여행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내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길내림이 뭘까요? 길내림이 뭔 것 같으세요? 신내림이라는 말은 아시죠? 예,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길에서 길내림을 받았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길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독하고 외로움의 차이 혹시 아세요? 외로움은 뭘까요? 마스크 쓰셔서 지금 예, 말하기가 어렵죠. 그럼 고독은 뭘까요? 그 철학자 정진석 교수는 고독을 그 책임감 있고 도도하게 우뚝 홀로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대상이 있는 결핍이 있는 상태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무언가 하고 싶으면 늘 앞에서 막히는 것 같고 사실 가정생활도 남편하고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자식도 정말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가 않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처럼 쑥쑥 잘 풀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랄까요, 세상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밖에 나가면 늘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늘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송이의 뒷모습에는 늘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면서 비로소 그 외로움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그 외로움이 벗겨지면서 한 발 두 발 고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왜 문요한 정신과 의사 문요한 박사 아시죠? 그분이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여행은 젖은 상처를 마르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눈물이 나고, 명상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도대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이 내가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차 있다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는구나. 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연을 깊이 느끼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도 착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행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젖은 상처가 마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내용들은 책 속에서도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여행에 제가 했던 곳들 책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여행지들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바이칼입니다. 겨울의 심장을 찾아서가 제목이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발라 아래에서 얼음이 쩡하고 천둥 소리를 내며 갈라진다. 바이칼이 숨을 쉬는 소리, 내 무릎에 응답하는 바이칼의 큰 기침 소리다. 바이칼의 얼음입니다. 바로 이 얼음 위에서 명상을 하면서 내 안의 나를 비로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때 이 바이칼의 얼음 위에서 길내림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칼의 모습들이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장희숙 선생님 타보셨죠? 사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제 로망이었습니다. 이게 그 소설에서만 보던 시베리아 횡단열차 꼭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떨까? 그 기차를 타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하룻밤낮을 꼬박 기차를 타고 달리는데 전혀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쿠페 안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죠. 경비 러시아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검색을 하고, 그런 마음 졸이는 순간들도 많았고, 우리 말하자면 오줌도 마음대로 못 누고 대변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시간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건 바이칼에 있는 아론섬에 있는 마을인데요. 후시르 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여기가 부르안 바위죠. 부르안 바위는 일종의 샤먼 바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부리아트 쪽의 샤먼들은 바로 이 바위 아래서 신과 접신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운이 센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 이게 우아지기라는 차인데요. 바로 이 차를 타고 겨울 바이칼을 건넜습니다. 겨울 바이칼 모습입니다. 예, 이건 후지르 마을에 해가 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낙조가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붉었어요. 마치 막 피를 들이부은 것 같은 느낌, 온 마을에 불을 지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낙조의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죠. 사실 저는 안나푸르나를 가면서 비로소 제 삶의 경계를 하나 넘었습니다. 그 서문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안나푸르나를 갈 때 전혀 등산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안나푸르나를 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 정말로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절대로 여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을 하더라도 갈래요 하고 떠난 곳이 바로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에서 만난 풍경입니다. 그 산행을 하고 아침에 이때가 해질 무렵이었을 거예요. 해질 무렵에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저 소녀를 만났습니다. 저녁 연기, 지금 저 오두막에서, 저 오두막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침상 하나도 제대로 없는 작은 오두막인데, 저 오두막에서 저 소녀가 저렇게 걸망을 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소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이게 바로 저 소녀가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소녀가 진심이 바로 내 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뒤에 연기는 바로 저녁신 연기더라고요. 예, 여기는 타밀 거리고요. 여기가 여행자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팔에 있는 곳이죠. 예, 여기는 로찌인데요. 안나푸르나 등반을 하다 보면 바로 이 로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일종의 산장 같은 곳이죠. 네팔의 아이들입니다. 네팔의 여인이고 지금 앞에는 네팔의 개인데요. 네팔에 가다 보면 사실 그 네팔에는 신이 3억 5천만 이라고 하죠. 네팔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신성의 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해요. 저 개한테도 신성이 들어있고, 저 꽃에도 신성이 들어있고, 흘러가는 구름에도 신성이 들어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타르초죠. 자, 저기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하얗고, 지금 오방색의 타르초들인데요. 저 타르초들에는, 불교 경전이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날릴 때마다 저 불교 경전들이 날려서 멀리 세상에 퍼져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이라고 해요. 바로 여기가 푼힐 전망대라는 곳입니다. 예, 푼힐 전망대에 새벽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고요. 이상하게 네팔을 가다 보면 그 마을들이 푸른 마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런 식으로 푸른색 지붕을 한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가 지거나 아침이 될 때는 온 세상에 푸른 빛으로 물이 돕니다. 예, 네팔의 산들이고요. 나마스테 아시죠?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께 경배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행을 하게 되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타인의 그 풍경, 그 세상을 우리가 경배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세상, 그게 바로 여행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팔의 안나푸르나의 깊고 깊은 골짜기입니다. 낮게 새가 날고요. 여기가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여기만 올라가면 제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책에도 나오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봉우리는 또 다른 봉우리로 이어지고, 제가 올랐다고 생각한 봉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오른 이후에 비로소 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산티아고죠. 예, 산티아고는 사실 저는 그 촬영 스텝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카메라를 3개, 렌즈를 광각, 망원, 표준 3개를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광각도 버리고, 망원도 버리고, 표준 하나만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산티아고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산티아고를 갔다 오면 길이 나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여행은 내가 갔지만, 사실은 길이 나를 불러서 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산티아고를 가서 비로소 그걸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내 의지로 이곳에 왔는데, 사실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길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산티아고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의 들판 풍경, 추수가 다 끝난 9월의 풍경입니다. 예,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 같이 갔던 일행 21살짜리 대학생 아가씨입니다.
정말 꽃도 흐드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때 고도원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길이 열린다고. 근데 정말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길이 열리더라고요. 예, 지금 작은 십자가가 보이죠? 그 산티아고 길은 사실은 길을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과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을과 마을에 있는 수도원들을 순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것도 작은 수도원인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의 가을나무들입니다. 여기도 예, 마을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도 젖은 빨래가 마르는 시간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이 이상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마치 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빨래 사진을 이상하게 좋아하는데 다들 여러분 여행 가면 빨래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으세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그 빨래를 하고 있는 널려있는 빨래,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속 보쟁이 같은 것이라서 그런가 봐요. 삶의 속살을 훔쳐보는 느낌이라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드나 봅니다. 네, 산티아고. 여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요. 우리가 파리를 걸었는데 그 뒤에 사흘을 내내 비가 내렸거든요. 그때 앞에서 걸어가던 참여자의 모습입니다. 예, 산티아고 그 조가비 문양이죠. 산티아고의 그를 상징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개. 사실은 정말 산티아고를 떠날 때 저는 아들하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가출도 많이 하고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제대로는 학교 생활을 못 해내더라고요. 대안학교를 갔는데 대안학교도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지금 실패한 것이 바로 내 인생도 같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바로 저 모습이 나와 우리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들은 지금은 군대도 잘 갔다 오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오, 이 녀석 잘 살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우리 아들은 대학을 안 갔거든요.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랬는데 혼자서 지금 취직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오피스를 하나 얻어서 집 가까운 데 독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돈 하나도 안 보태줬습니다.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제가 뭔가를 보태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지가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우리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인도죠. 인도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죽음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죠. 제가 인도 여행을 갈 때, 인도 여행이 사실 산티아고가 아니고 안나푸르나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최초로 저 혼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인도. 근데 이제 다행히 그것은 완전 자유여행이 아니고 반자유 여행이었거든요. 북인도를 걸었는데 25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인도의 바라나시 겐지스 강가에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라나시 강가에서 만난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건 기차의 지금 풍경인데요. 이런 식으로 3층짜리 침대가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침대 위에서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인도는 굉장히 넓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저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인도 여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들인데요. 이 안에서 저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싸서 다녀요. 그 안에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재밌죠? 지금 인도의 거리 풍경, 가장 흔한 거리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에서 개, 돼지, 염소, 원숭이, 온갖 짐승들이 다 나와서 저기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천년덕스러워서 정말 자연스럽고 거리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예, 인도에서 만난 아그라의 아이들이죠. 새벽에 나갔다가 이 아이들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예, 여기서 그 아이들이 사는 그 집에 있던 젊은 여인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난 하나 구워서 저것 갖고 그냥 먹더라고요. 다른 반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저 사람들은 저거 하나가 아마 식사인가 봅니다. 예, 뭐, 그 마을 동네 그 집, 한 티글자 모양으로 집들이 돼서 여러 가구 한 끝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마을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아, 이게 지금 차례가 바뀌었네요. 아까 그거 겐지스강이 지금 이상하네요. 뒤로 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 마날리라는 곳에 인도에 있는 휴양 도시에서 라다크로 넘어가는 지금 길목에 있는 사추라는 곳인데요. 그 마날리에서 라다카까지 넘어가려면 꼬박 1박 2일 동안 차를 타고 갑니다. 그 마날리만 해도 그 인도의 그때 똑같은 그 계절이었는데 바라나시는 정말 덥거든요. 이게 뭐 33도인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마날리에 가면 그쪽은 또 히말라야 산자락이라서 봄, 가을처럼 굉장히 선선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추라는 곳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4,000m가 넘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그 고산증을 겪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있어도 저는 땀물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죠. 이 세상 같지 않은 풍경이더라고요. 예, 마날리에서 가는 길목에서 본 양떼들입니다. 예, 바로 그 사추의 기도탑들이죠. 사람들은 저렇게 무언가를 염원하면서 어디서든 탑을 쌓나 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르초네요. 아, 이거는 타르초인지 롱다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네요. 타르초는 아까처럼 그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이 타르초고요. 롱다는 이렇게 이 깃발 같은, 깃대 같은 걸 세워놓고 있는 그런 걸 롱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 지금 드디어 여기는 라다크의 레의 풍경입니다. 레의 사원들이고요. 곰파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이것도 많이 세속화가 되었다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그 지상에서 가장 잊혀진 곳,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막상 가보면 성녀들은 전부 다 그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라다크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기 지금 이때가 추석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명절에 그 시댁에 가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 때 인도에 가서 처음으로 추석을 외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고향이 너무 그립고 그 추석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나오는데 혼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남갈채모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 낙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그러면은 낙조라도 보러 가자 하고 이제 갔는데 이미 낙조는 택시기사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 가면 낙조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은 물론 다 주고 갔죠. 근데 가보니까 해는 벌써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깎았어요. 그때 아마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돈을 아마 깎아서 나 낙조 못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했는데 낙조는 못 봤는데 달이 떴더라고요. 추석달이었어요. 근데 저게 늑대 같죠? 근데 개예요. 사람들이 다 갑자기 해가 지니까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개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저 개가 마치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계속 저를 따라가더니 갑자기 혼자서 쫄래쫄래 가더니 저 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저렇게 달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자세를 잡아주고는 호련히 사라지더라고요.
저게는 무엇의 영혼일까?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난 또 다른 길의 선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유럽 프라하고 체코죠. 그다음 피센은, 메넨 쪽에 있는 독일의 지역입니다. 퀘니스제는 역시 독일에 있는 그 호수고요. 여기는 이게 체코 프라하에 가면 존 레논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체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한거했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존 레논의 벽은 존 레논이 죽던 198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향한 수많은 내침을 이 벽에다가 온통 새겨 넣었는데, 이 벽이 바로 몰타 대사관 소유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체코에서도 이 벽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체코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벽은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 청년이 여기서 이매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예, 노래소리가 들릴 것 같죠? 예, 여기도 역시 블타바강의 모습입니다. 블타바강은 우리가 독일어로는 몰다우라고 하죠. 교양시 나의 조국 몰다우. 사실은 교양시 나의 조국 몰다우는 체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스메타나가 체코에 바친 내국의 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스메타나의 몰다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경이고요. 예, 정말 아름답죠? 열쇠, 연인들은 어디나 저렇게 열쇠를 걸어서 사랑을 맹세하는가 봅니다. 저렇다고 사랑이 영원할까요? 예, 지금 비누방울의 모습이죠. 지금 프라하의 시계탑 앞의 모습입니다. 예, 프라하의 민박집에서 묵었는데요. 프라하 바퍼라는 곳에 거기에서 내려다봤던 풍경입니다. 아니다. 이거는 프라하 성에서 내려다본 풍경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트램도 타보고요. 트램 제가 표권을 준 아저씨한테 돈을 좀 띠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 제 손으로 표를 끊어서 트램을 타보니까 정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비로소 프라하의 과거를 걷는 게 아니고 프라하의 현재를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과 함께 제대로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 것이 바로 이 트램을 타면서부터였습니다. 예, 프라하의 골목길이죠. 여기도 저 혼자 갔었습니다. 저 혼자 갔었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역시 혼자 가면 많이 헤매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나만의 여행 경험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지금 여기도 카를교의 모습이죠. 예, 카를교는 카를 2세가 만들었던 달인데요. 이 1840년대? 하여튼 그때쯤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석조달이라고 해요. 지금 저 여인이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점성술사더라고요. 예, 점성술사더라고요. 관광객들에게 손금을 봐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제가 저희 민박집에서 봤던 풍경이네요. 예, 존 레논의 펍입니다. 여기서 맥주 한잔 마셨습니다. 여기는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카프카입니다. 예, 캄파스만의 카프카 박물관이 있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봤던 모든 박물관 중에 카프카 박물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체코 사람들은 카프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이 독일어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부역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자기 부모님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계산적이고 실리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프카가 그랬을 리가 없죠. 예, 자기 부모나 이 형제들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어서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변신 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바퀴벌레로 변신했던 그레고르가 바로 카프카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인데요. 여기 좀 비슷하죠. 이게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좀 다르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실크로드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굉장히 이슬람 사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한국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난리가 나요. 우리랑 사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찍고 싶어 하고, 그 동네 골목길에서 아이들 노는 데에서 찾아가면 어떻게든 차 한 잔을 대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체리 같은 거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쪽에 체리 따는 데 가면 체리를 한 바가지씩 타서 우리한테 건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여기는 몽골입니다. 대자연이죠, 그야말로. 예, 몽골의 개로입니다. 저 안에 있으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간소한 주택이죠. 기마민족이고 지금 뜨돌이들인 바로 몽골 민족, 그들의 생활상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동 가옥이 바로 이 게르인 것 같습니다. 몽골의 꽃들이고요. 에델바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초원에 지나가면 허브향이 코를 찔러요. 특히 새벽에 더 허브향이 많이 나고, 지금 이때는 몽골의 해질 무렵이네요. 산책 나온 동행들의 모습입니다. 예, 말을 타는 몽골 사람들이고요. 저희들은 몽골에, 여기도 역시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갔는데 hen티 아이막에 가요. hen티 아이막은 징기스칸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말만 타요. 오전 오후에 말 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에는 그냥 놀거든요. 언흥강에 가서 그냥 목욕하고,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하죠. 강에서 목욕하고 강에서 양치질하고 하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온전한 자연인으로 몽골에서 들었습니다. 오보라는 것이죠. 자, 이 몽골 사람들은 전쟁을 나가거나 먼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이 오보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늘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뭐 자연이 변하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걸고 하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오농강이고요. 여기가 바로 hen티 아이막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광활한 대자연이죠. 예, 몽골에 쏟아지는 별입니다. 일평생 가장 많은 별을 몽골에서 보았습니다. 반드시 별을 보고 싶으시면 몽골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평생 동안 보았던 모든 별을 몽골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시쿨호수라는 곳인데요. 키르기스스탄에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는 오픈에어 박물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주 고대의 암각화들이 온 천지에 널려 있더라고요. 교과서에만 보던 것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오모리죠. 제 여행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납니다. 겨울 바이칼에서 시작하고 아오모리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똑같은 겨울이지만 바이칼과 아오모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이칼은 정말 춥죠. 영하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때 제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걸 49살에 처음으로 바이칼 여행을 했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마음도 얼떨떨했죠. 세상 모든 것에도 자신감도 없었고 적응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왜 아오모리를 책에다가 배치를 했을까요?
이 아오모리는 자궁 같은 곳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푸케도 아시죠? 푸케도보다 아오모리가 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푸케도도 가봤었는데 여기서는 보통 한 2, 3m의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터널이 되고 그 터널 사이에 벽을 뚫고 차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희한한 게 안 추워요. 날씨는 한 영하 1도, 2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따뜻한 겨울인데 그렇게 많은 눈이 있다는 게 정말로 신기하죠. 물론 바람이 불면 굉장히 추워요.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아오모리에 가 있으면 엄마의 그 탯줄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느낌, 그 자궁 속에 다시 깃들어 있는 느낌, 그런 안온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는 제가 비로소 안정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아오모리의 모습입니다. 새벽이에요. 환상적이죠. 예, 여기는 그 500년 된 온천인데요. 그 스카이오 온천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약물이 치유 효과가 많아서 유황 성분이 굉장히 강해서 정말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이게 약 기운이 세더라고요. 유황 기운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이 스카이오에 오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서 뭐 한 달씩 묵으면서 치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오모리의 시가지 모습입니다. 예, 이 정도로 눈이 많아요. 밤낮 없이 눈이 내립니다. 막 기억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 역시 아오모리의 눈이 내린 모습입니다. 여기는 아오니 온천이라는 곳인데요. 그 아오모리에 가면 후롱불 온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온천에 들어가면 전기가 안 들어와요. 밤에도 등불만으로 불을 밝혀 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기가 안 들어올까요? 그러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주방 시설이나 이런 건 다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태초의 자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주 오래된 자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향수, 그것을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온천을 만들었나 봅니다. 정말 이 온천 특별해요. 아오니 온천 혼욕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혼욕을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겠죠. 예, 램프. 아오니 온천은 그 다른 말로 램프의 온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요시다 슈이치라는 그 일본 작가가 쓴 첫사랑이라는 그 첫사랑 온천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바로 이 아오니 온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의 내가 좋다네요. 지금의 내가 좋다는 사실 제가 썼던 책의 에필로그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년의 여자가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 우연히 다가온 그 여행이 필연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살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내가 지나왔던 삶도 마찬가지다. 그 또한 선택이 아니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 같았다. 그런 점에서 여행은 삶과 참 많이 닮았다. 내가 알던 세상은 너무나 작고 내 생각은 편협했다. 내가 기대고 있는 지식은 먼지처럼 보잘것없었다.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깨졌다. 고정관념이 깨지고 선입관이 깨졌다. 깨져나간 자리는 언제나 환했다. 여행은 길 위의 학교라는 말은 진리였다. 세상의 모든 길은 신이었고 스승이었고 벗이었다. 길 위에서 나는 참 많이 울었다. 내가 만난 세상이 경이로워서 울었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서 울었다. 덕지덕지 앉은 내 상처의 딱지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그 자리에 연분홍빛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 기뻐서 울었다.
내 카메라에는 세상의 수많은 풍경이 담겼다. 여행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도 선물처럼 쌓여갔다.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사람들이 여행의 이유가 되었다. 바이칼, 안나푸르나, 산티아고, 인도, 유럽, 몽골, 중앙아시아, 일본과 중국. 지난 10년 동안 내가 만난 길들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낯설지만 다정했고 거칠지만 따뜻했다. 늙어가는 나를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다. 그리 화사한 젊은 날을 보내지도 못했으면서 40살을 넘으면 여자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 내가 지금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직업인으로, 여행가로, 한 가정의 주부로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사람을 보는 시선은 더 따뜻해졌다. 글맛은 익어가고 사진은 더 깊어지고 있다. 10년 뒤에도 나는 수시로 배낭을 메고 떠날 것이며 낯선 길을 천천히 걷고 있을 것이다. 오후의 햇살이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운 나뭇가지에 카메라 앵글을 들이댈 것이다. 밤이 되면 귀에 돋보기를 걸친 채 책을 읽고 짧은 글이라도 쓰다가 잠이 들 것이다. 몸은 점점 더 늙어가고 반갑지 않은 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길 위에서 그것들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도전했고 내 삶을 치유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지금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커넥팅 도츠인데요. 인연은 낯선 곳에서 시작되어 나도 모르는 곳으로 이어져 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절실한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 낯선 곳, 낯선 사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문고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오랫동안 진주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주문고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여기 계신 그 장희숙 선생님의 소개로 우연히 그 진주문고 여 대표님과 차를 마시게 되었고, 또 여 대표님의 하동집에 하루 머무르면서 그 하동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던 때였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정말 인연은 낯선 곳에서 시작되어 나도 모르는 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있지만 지금의 이 인연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책방에서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합니다. 또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 하고요. 오늘 아마 그 말에 맞는 만남인 것 같죠. 그렇죠. 인생이라는 그 먼 길을 가다가 어느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계기를 만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나는 그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나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특별하게 그 책방을 가지고 책방 이전의 나와 책방 이후의 나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계기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젊었을 때 연애에 빠졌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전과 이후로 나눠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걸 찾지 못했는데 아마 환갑 전에는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찾겠다고 노력한다고 오는 건 아닌데, 오늘 우리 조 작가님을 뵈니까 조 작가님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여행이라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행 이전과 이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행 이전에는 나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울분에 차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늘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서 살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과 만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여행하면서 그걸 확연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자신감이 지금의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사진도 더 잘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깊어졌고 글도 옛날과는 좀 더 다르게 살아있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책을 썼습니다. 10년 동안의 여행을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제 나이가 지금 환갑입니다. 내일 이번 주 지금 일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바로 이 책이 제 삶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갑은 한 갑자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올해 이 책을 통해서 또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책은 여행이 준 선물이죠. 네. 저도 몇 년 있으면 한갑인데 그 전에 어쨌든 그 전과 이후에 저희 어떤 삶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 사전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참가자 사전 질문을 드리고 여기 해봐서 안 해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직접 참여하신 또 참가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금 1시간, 한 45분 정도에 걸쳐서 얘기하신 도중에 답도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행 다니실 때는 혼자 다니시는지 아니면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네, 저는 여행은 혼자일 경우도 있고 둘이일 경우도 있고 셋일 경우도 있고 넷일 경우도 있고 많게는 지금 아침 편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까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행을 합니다. 여행도 사실 그 자유여행, 반자유여행, 패키지 여행 가리지 않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 가장 돈이 싼 것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요.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이 넉넉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인가를 따집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정말 그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비싼 여행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여행이나 둘이 가는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하면 저는 요즘은 혼자 하는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면 둘이서 또 좋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하다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는데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맞는 사람 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 좋은 것을 같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기쁨이 훨씬 더 2배, 3배로 증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100명까지도 여행을 해봤는데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더 좋은, 나하고 더 잘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에도 너무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행이 앞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우려까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한적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조성희 작가처럼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자주 외국을 나가거나 안 가본 데를 모험 삼아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가도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일 건데요. 횟수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금지 구역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꼭 한번 나가야 돼서 그 기회를 갖고 싶은 분에게 최적의 그러니까 위도 아래도 아닌 최적의 한 가지를 선택해
해주고 싶다면?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는 아오모리를 너무 권하고 싶고, 또 어떤 분한테는 산티아고를 권하고 싶고, 또 어떤 분한테는 바이칼을 권하고 싶고, 그거는 그 개개인의 성향이나 또 그 뭐 취향을 알기 전에는 어디를 딱 한 가지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좀 더 휴식하고 싶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휴식하고 싶다면 아오모리를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자연을 만나고 싶다. 그냥 나를 거친 자연 속에 나를 놓아주고 싶다. 그러면 몽골을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문화와 자연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역사를 만나고 싶다. 그렇다면 유럽이 좋겠죠.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의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 자주 많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고. 여행 중 언제가 가장 설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사실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설레기는 하거든요. 저는 공항이 정말 좋아요. 공항에 처음에 발을 들였을 때 약간의 현실과 이상의 중간지대 같은,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전광판에 막 그 도시 이름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광판에 푸른 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만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는데 사실은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여행지에서 직접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이겠죠. 예. 늦은 나이에 첫 해외여행을 가셨는데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사실은 그야말로 주부로서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이칼 여행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곳인데요. 고도원의 아침편지에 1년에 한 번씩 책 읽고 묻줄 긋기 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2007년에 대상을 받았어요. 책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한테는 바이칼 여행, 몽골 여행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바이칼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첫 여행을 그렇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경품으로 여행이 있었다는 것도 좀 놀랍죠, 그죠? 네.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길 기대하시나요? 저는 요즘 저는 강화도 나들길을 걷고 있어요. 강화도 나들길이 20구간이더라고요. 제가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강화를 드나들인 지 거의 한 30년을 드나들었는데 나들길을 걸으면서 내가 정말 강화를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이 왜 지붕 없는 박물관인지를 길을 걸으면서 확연하게 알았습니다. 길이 정말 아름답고 강화의 갯벌이 그렇게 가슴을 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깃든 그 수많은 역사와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무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국내편은 강화편을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아마 내일도 걷고 있고, 아까 이 책에서도 에필로그에서도 나왔는데요. 10년 후에도 걷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을 내딛겠죠. 그리고 책을 쓸 수 있으면 또 쓸 것입니다. 그 경품 중에 여행지가 2-3가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왜 바이칼을 선택하셨어요? 겨울의 심장을 찾아서. 그 심장. 말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몽골도 가고 싶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몽골도 물론 가기는 했지만 그 겨울의 심장을 찾았어라는 그곳에 가면 내가 뭔가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그 파울로 코엘료가 알레프라는 이야기가 그 책도 있죠. 그 알레프가 뭐냐면 신과 자기가 교감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이런 공간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알레프가 작동을 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그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알레프가 굉장히 확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혼자서 느끼는 알레프는 작은 알레프라고 하고 그 굉장히 확장돼서 무한한 힘을 지니는 에너지의 알레프를 큰 알레프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알레프를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온몸이 막 오열을 한 30분은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제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나의 무의식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명적으로 예, 운명적인 끌림 같은 거. 여행 작가가 된 계기와 앞으로의 꿈은 그 아까 펼쳐지길 기대하시나요? 네. 뒤에 거는 반복인 것 같고요. 여행 작가가 된 계기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가난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책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막내라서 그리고 언니가 문학소녀여서 굉장히 그 책은 많이 집에 사들였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가 읽던 뭐 그 문학사상, 뭐 그 당시에 그 독서신문 막 이런 것들까지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읽을 게 없으면 언니 오빠는 교과서까지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쌓아두었던 그 독서력이 나도 모르게 작가를 꿈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여행을 하면서 그랬겠죠. 어느 순간 그 터져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여행족 가족, 특히 남편은 어떻겠나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중년에 아마 여성들이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진주에 혼자 온 적이 없어요. 명절에 남편하고 같이 안 오면 혼자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 여자가 그렇다고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랬는데 여자가 뭘 혼자서 진정에 가갖고 며칠씩이나 있다고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국내 여행도 간간히 했지만 남편하고 같이가 아니면 안 됐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내 욕구가 사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 안나푸르 나갈 때 처음에는 그 바이칼은 공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내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아오모리는 그때 좀 글을 쓰고 있어서 그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고도원님이 아오모리에 관한 책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공짜로 보내주겠다. 사실 그래서 또 아오모리도 가게 됐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 돈을 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남편이 안 보내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안나푸르나였는데 안나푸르나는 이혼을 하더라도 갈래요 라고 정말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말 제가 보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것 같았나 봐요. 실제로 이혼을 하더라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남편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행을 하고 나서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서 또 여행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일로서 또 여행을 가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말릴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뭐 얼마든지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 자기가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쨌든 일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오니까 거기에서 좀 봐주는 측면도 없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타협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까요? 저 질문을 들으니까 대표님은 남편이시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나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성희 작가의 남편은 경남 마산 사람입니다. 저는 고향이 하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육아적인 가풍 속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자유롭게 해줘서 그게 아마 아내에 대한 또 무관심으로도 비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게 살자. 저희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식이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 거꾸로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핵대를 풀고 상을 두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는 거고요. 책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위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밥을 먹는 동안에 뭔가 얘기를 갖다 해야 되고 그 밥상에서 모든 것들이 오가야 되는데 영식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한국 경상도 남자들 되게 큰 소리 치잖아요. 지 혼자 돈 다 벌어오고 온 가정은 자기 혼자 지키는 듯이 그러면서 집에 가서 큰 소리는 다 치는데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이 아내도 3년 전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직장이 있다 보니까 뭐 여행이나 이런 게 갈 틈이 없었어요. 방학 때 이제 시간이 나거나 또 막상 이제 맹퇴를 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간이 났는데 제가 같이는 못 해줘도 또 같이 가지는 않아요. 꼭 하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갈 때는 기분 같이 좋게 가는데 싸워요. 딱 그냥 차에 타면서부터 이제 운전 습관부터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예 그걸 포기하고 제가 항상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라. 내가 자유로운 것만큼 그대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또 의무도 있다. 그래서 전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친구들하고 밤을 지새고 오더라도 일절 타치를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장시간 오래되다 보니까 무관심으로도 비춰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시기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가. 그런데 이제 뭐 한갑 바다가 오고 자기도 한 3년 놀아보니까 이제 뭐 대충 놀았는지 그것도 또한 자기 삶이 지금까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절 저는 또 오히려 돈을 보태줘가지고 여행도 보냈습니다. 제가 못하는 여행을 제하고 있는 가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옛날 같으면 여행 가면 일단 자유롭잖아요. 혼자서 오만 짓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제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한 사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저 역시 여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오늘 이것도 이래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내죠. 예, 나중에 결혼하시거나 하시면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제가 그렇죠. 조성희 작가 남편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이혼할 해도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말에 꼼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질문 보고 예능 가족은 어떻게 함께 된 건지 저 질문을 던질 정도면 이거 젊은 세대인데 아직도 저 질문이 저렇게 크게 다가와야 되는지 싶어서 되게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남편인 여대표님께서 다 개인적인 특성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저는 여성들이 진실되게 아까 아니면 저런 모험으로 사실은 경상도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한테 가해를 입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 아버지부터 그렇게 보고 컸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고립되죠. 온 가족한테서. 그죠? 그래서 저 질문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경우로라도 아까 저렇게 모험을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서 하면은 아무리 경상도 남자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조성희 씨 남편의 전 가정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저렇게 자유로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안 되면 제가 따라가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전해 보십시오. 다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지금 아까 그 나들길 걷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강화도. 지금은 사실 그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 가고 싶죠. 여러분들 해외 가고 싶죠. 비행기 타고 싶어 죽겠어요.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기내식 먹으면서 하늘을 도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고 싶은 데는 사실 저는 동남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동남아를 그 앙코르와트 말고는 다른 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남아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니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는 반드시 갈 겁니다. 예, 거기도 미개척지고 미지의 땅이죠.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많은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사실 저는 지금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곳이 다 기억에 남아요. 어떤 곳이 기억에 안 남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칼은 바이칼이라서, 아오모리는 아오모리라서, 그 다음에 뭐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라서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말을 하라면 저한테는 제 여행의 천문을 열어준 바이칼입니다. 바이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다시 타보고 싶지만 바이칼을 또 여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겨울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바이칼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산티아고 길을 걷다가 그 책에도 나와요. 책에도 나오는데 혼자 걸어갈 때였어요. 이상하게 뭔가가 자꾸만 옆에서 같이 걷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서벅서벅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또 사각사각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누군가가 동행이 있다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바람만 간간히 지나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가면서 걷다가 또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가 걷는 것처럼 서걱서걱 소리가 또 났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이게 정령이구나. 길의 정령이구나. 길의 정령이 지금 나와 같이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또 특별한 그 기분도 또 느끼는가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혼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의 심정. 쿵쿵거리죠. 또 이게 그때 제가 그 여행 가서 입는 옷을 가장 많이 샀을 거예요. 모자도 막 2개씩이나 사고, 그때 파카도 사고, 안에 껴입는 그 따뜻한 이 워머 같은 것들도 사고, 그때 샀던 보온병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때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렘만 있었어요? 아니면 남편 안 본다는 큰 기쁨은 없었어요? 그때는 남편을 안 본다는 기쁨 이런 것도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여행 가고 나면 그 남편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기쁨이고 뭐고 그 순간부터 그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질문 주신 분 꼭 코로나 끝나고 산티아고 길 순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전 이제 그 질문의 마지막은요. 일상 속 여행자, 생활 여행자죠. 그렇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소확행이라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입니다. 저는 소확행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책이 해외여행기이기 때문에 정말 먼 곳, 남들이 안 가는 곳, 그런 곳만 찾아서 다닐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저는 누구보다도 일상 속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원래
바로 일상 속의 행복, 일상 속의 여행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 있어서 뭐 광화문에서 만나자, 뭐 그 동금도 이야기, 강화도 옆에 동금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영화관 이야기, 뭐 그다음에 도서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도서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 옆에 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가는 것이 저한테는 작은 여행입니다. 도서관에 가는 길에 수로를 따라가는데 그 수로를 따라 걷는 시간도 좋고 도서관에서 그 밤 10시가 되면 평일에는 띵동땡 하고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띵동땡 하고 소리가 들릴 때까지 도서관에 그 앉아있는 그 기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띵동땡 소리에 맞춰서 가방을 챙겨서 다시 집으로 그 수로를 다시 걸어서 돌아올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는 우리가 단돈 뭐 요즘은 9,0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 작은 많은 남짓의 돈으로 그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실 종합예술이거든요. 그 엄청난 종합예술을 가만히 앉아서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 읽는 거 못지않게 영화 보는 것도 즐기는데 저는 영화를 보는 것도 그 가장 좋은 여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사실 저는 그 삼청동 쪽 뒤쪽으로 광화문 뒤쪽을 걸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할 일 없이 걸어 다닙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신발도 사고 마음에 드는 머플러 있으면 머플러도 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만 원짜리 머플러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우리가 걸쳤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일상 속의 여행의 풍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잘 누릴 줄 알아야 우리가 먼 여행, 큰 여행도 누릴 수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요. 사전 질문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인데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 중에 더 자유롭게 여쭐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지금 굉장히 이런 데가 참 좋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거 제가 예약을 해놓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서. 그러다가 그거는 따라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목말라 있거든요. 네. 저도 일상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딱 내려오는 상황에서 주말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가까이 뭐 혼수사부터 뭐 제주도에서 대관령까지 여행을 많이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가지고 완전히 갈증, 여행에 대한 갈증이 대단한데 작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배설에 해달라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여러 곳 다녀오신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가보고 싶은 곳이 뭐 산티아고 뭐 다 있지만 지금 아오모리가 제일 꽃이에요. 네. 아오모리 가서 조용히 글 쓰고 싶고 그냥 정말 휴식하고 저도 좀 나이가 있어서 근데 그런 아오모리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코로나를 끝고라도 가고 싶다. 그냥 어떤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오모리는 사실 지금은 외국 여행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다시 갔다 나와도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별로 좋지 않아요. 아직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상대국에 가도 보름 정도 격리 또 들어와도 그래서 그 경비를 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아오모리뿐만 아니고 해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혜련 씨는 시인이신데 네. 지금 또 학원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유치원이죠? 네. 예, 그런 아이들을 또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조 작가님처럼 또 네. 사진을 잘 찍어서 아, 네. 내년에도 달력 하나 주실 거죠? 예, 아, 달력을, 네. 자기 찍은 사진으로 달력을 잘 만들어서 제가 네. 하동에 제 거처에 달력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진주분인 줄 알았으면 그때 옹달산에서 인사 나눌 거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기 궁금한 건 10월 하는지 얼마만큼 시간 만에 책을 완성을 했는지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면 매일매일 같은 작업이라든지 네.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책이 아니 글이 잘 안 써질 때 네. 그 배우려면 궁금합니다. 책은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써야 될지가 굉장히 막연하더라고요.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이들 글쎄 독서 논술을 가르쳤고, 뭐 독서 지도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또 역시 사진과 글을 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막상 제 책을 낸다라는 게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책쓰기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6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책쓰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저는 그 책쓰기 프로그램에 100% 충실하게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었죠. 아마 나한테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책이 가장 빨리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동안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책에서 제 이야기가 많이 이게 지금 삭제가 됐는데, 여행과 제 삶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같이 썼습니다. 여행이 한 5분의 3 정도라면 제 사는 이야기, 내가 인생 이야기가 되겠죠. 뭐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한 5분의 2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어떤 것도 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아들 이야기를 세상 앞에 뭐 이렇게 드러내 놓는다라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쓴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뭐 또 지금 여기에서 말 못하는 또 다른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글을 쓰다가 한 6개월 정도는 아예 붓을 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돼서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들한테도 그때 내가 쓰겠다는 허락을 받았었고, 지금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부밖에 이야기가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2년 반. 아마 그대로 그냥 쭉쭉 뻗어서 빨리 썼다면은 한 1년 반 그 정도 안에는 책이 나왔을 텐데, 제가 망설이고 하여튼 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